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길을 혼자 걷는 이들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사회는 그들을 배제된 존재,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 아니면 심리적으로 금이 가버린 인물로 인식하곤 하죠. 하지만 칼융의 눈에는 그들이 관찰한 모든 성격 유형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동시에 심리적 의미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융은 사회적 유대의 그물망에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 고독한 사람들에 대해 단순한 논쟁을 넘어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동료들에게 직접 이렇게 경고할 정도였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사회는 우리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누군가를 비사교적이고 손상되었으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죠. 그러나 융학파의 연구는 훨씬 더 불편하고 근본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관습적 구조와 사회적 위계의 토대 자체를 위협하는 진실이었어요. 융은 고독이 병리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는 강요된 사회화 그 자체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집단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역할과 기대에 편입되도록 강요받는 것을 일종의 심리적 폭력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고독한 사람은 희귀한 진화의 결과물이에요.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하나의 성격 유형으로서 그들은 자율적이고 자급자족하며 내적으로 완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왜 어떤 사람들이 고독의 길을 선택하는가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고독한 사람의 모습 앞에서 거의 공황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끼는가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 자기만의 침묵과 모순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파괴적이고 독성이 있는 관계를 기꺼이 견디려 하는 걸까요? 융의 임상적 관찰은 여기서 하나의 안정적이면서도 경고적인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가 없거나 가까운 사회적 집단이 없는 이 사람들은 결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에 대해 일종의 심리적 면역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 힘이란 바로 집단사고, 승인에 대한 고통스러운 갈망, 그리고 다수를 무의식적인 집단적 합의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사슬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선택을 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고독한 개인은 이런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확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융은 이것을 심리적 독립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를 조작하기 어렵게 만들며 어떤 시스템에게도 불편한 희귀한 자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융학파의 연구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이 의식의 영역 밖에서, 즉 우리도 모르게 집단의 기대에 맞춰 동기화되어 있음을 입증했어요. 사람들은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하며 사회가 정해준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직업, 관계, 삶의 방식까지도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학습된 집단적 관점과 모델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을 뿐이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타인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어떤 직업이 남들에게 보기 좋을까? 어떤 관계가 사회적으로 승인될까? 어떤 신념이 나를 특정한 사람들 집단에 속하게 해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내적 계산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사실상 얼굴 없는 심판자들과 보이지 않는 판단자들에게 삶의 통제권을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독한 사람은 바로 이 시스템 바깥의 존재예요. 그것이 그가 의도적으로 반항했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그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길은 다르게 형성되었죠. 그의 정신은 승인과 소속을 통해서만 생존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집단의 수용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신경계를 조정할 때 고독한 사람의 신경계는 침묵과 내적 균형을 통해 안정성을 배웠습니다. 다수가 타인의 웃음과 반응을 통해 정상성을 느낄 때
고독한 사람에게는 자기 존재 그 자체만으로 충분했죠. 청소년기에 이르러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가치 확인이 우정, 지위, 타인의 끊임없는 관심 없이는 불가능해졌을 때도 고독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내적 일관성에서 지지와 확신을 찾았습니다. 그의 안정성은 타인의 반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일치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사회적 압력에 기반한 시스템들에게 그가 위협이 되는 시작입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협으로는 그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는 애초에 그 포함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죠. 집단을 관찰하면서도 그 일부가 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성격. 융은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관찰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결코 심리적 결핍이나 장애의 변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수가 자발적으로 갇혀있는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희귀한 유형의 사람들을 발견한 거였어요. 고독한 사람은 위험한 관찰자입니다. 그는 사회적 게임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게임의 장치와 규칙을 있는 그대로 예곡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융이 기록한 원형적 관찰자처럼 고독한 사람은 거의 차가울 정도의 정확성으로 인간 행동의 패턴을 기록하죠. 다른 이들이 자신의 역할과 가면을 유지하며 소속감을 느끼는데 바쁠 때 그는 무대 뒤에서 그 모든 공연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관찰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사이에 있는 미세한 불일치를 알아차립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보며 서로 다른 집단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위계적 패턴을 감지하죠. 다른 이들이 감정적으로 얽히고 설켜 눈이 멀어 있을 때 고독한 사람은 오히려 더욱 깨어 있습니다. 다수가 게임을 하는 동안 그는 그 게임을 연구하는 것이죠. 융은 결국 고독한 사람들이, 종종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의 사회적 통찰력을 발전시킨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이 그 통찰력을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로서 획득한다는 점이에요. 고독한 사람은 가족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열심히 말하는 사람이 정작 가까운 가족을 배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당신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체계적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충성과 미소를 보여주는 동료가 문이 닫히면 어떻게 파괴적으로 행동하는지도 인식하죠.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조화를 깨뜨릴까 두려워 감히 직시하지 못하는 예곡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런 관찰자의 위치는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불편한 진실들에 접근하게 합니다. 일단 게임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패턴이 한번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다시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없는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고독한 사람의 이 지식은 점차 그의 고립으로 이어지죠. 그가 사람들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보는 것을 말하는 순간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을 지탱하는 집단적 합의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동체, 가족, 직장팀, 친구 관계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고, 무엇은 눈 감아주며, 무엇은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죠. 고독한 사람은 이러한 암묵적 규칙들을 매우 선명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규칙들이 얼마나 인위적이고 종종 터무니없는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융은 집단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현실을 외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결속과 안정을 유지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가족이 결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암묵적 합의, 파괴적인 지도자의 문제를 조직이 못 본 채 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한 구성원이 끊임없이 피해자 역할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모두가 이를 무시하기로 하는 합의 말이죠. 이런 집단적 합의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탱하지만 그 안정성은 모든 구성원의 암묵적 동의와 참여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명백한 사실을 지적하는 고독한 사람은 그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암묵적 계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집단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안정은 종종 자기 기만이라는 대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부정 위에 세워진 모든 구조가 고독한 개인을 불편해하고
이협으로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의미로 혼동합니다. 하지만 칼 융에게 이 구분은 근본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는 이 혼동이 얼마나 큰 심리적 손상을 일으키는지 목격했죠. 진정한 외로움에 시달리면서도 그 상태가 낭만적으로 오해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고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그 피해를 받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연결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예요. 외로움은 원치 않는 고립에서 비롯된 상처이며 접촉에 대한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무능력 사이의 간격에서 생겨납니다. 외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는 끝없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날카롭게 받아들입니다. 즐거움을 주지 않는 만남에도 동의하고 그저 혼자 남지 않기 위해 관계에 머무르죠. 그는 무의미하고 피상적인 관계를 견디는데, 왜냐하면 나쁜 연결조차도 완전한 공허보다는 덜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상실이 아니라 능력이죠. 고독은 스스로와 함께 홀로 머무는 자발적인 상태로 집단적 기대의 압력 없이 오롯이 자신의 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 우리의 신경계는 타인의 감정, 기분, 요구를 끊임없이 처리하고 조정하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명확하고 진정한 자신만의 신호를 인식하기 시작하죠. 고독 속에서 당신은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의 생각인지, 무엇이 단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의견으로 학습된 것인지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워왔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점차적으로 강요되지 않고 기대에 맞춰 조정되지 않은 오직 당신 자신의 진짜 가치관과 선호,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고립에 의해 무너지지만 고독한 사람은 그 같은 고립을 통해 오히려 강해집니다. 융은 이 차이를 수년간 연구한 끝에 진정한 고독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공허를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명료함과 안도감을 가져다 줍니다. 사회적 수용의 가면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피로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하죠. 다른 이들이 침묵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곳에서 고독한 사람은 평화를 느낍니다. 다른 이들이 내면의 공허와 마주하는 곳에서 고독한 사람은 오히려 충만함을 경험해요. 고독한 사람이 사회적 상황에 억지로 놓일 때 그는 흔히 말하는 연결감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그 상황을 방해로 느끼죠. 마치 순수하고 섬세한 내적 신호가 외부의 잡음에 의해 완전히 덮여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소외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와 자극을 처리하는 또 다른 방식, 신경계의 다른 구성이에요. 융은 이것이 병리가 아니라 선천적일 수 있는 신경학적 성향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신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적 자극은 영양분이 아니라 과부하로 인식됩니다. 다수에게 활력이 되는 것이 고독한 사람에게는 소음이 되죠. 다른 이들이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하는 가벼운 잡담은 그에게는 의미 없는 배경소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된 사회적 의식과 관습들은 그에게는 다소 갑갑하고 공허하게 인식될 수 있어요. 내적 가치가 없고 진정한 몰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오히려 정신적 소진만 초래하는 피상적인 관심사들은 그를 더욱 지치게 할 뿐입니다. 융은 고독한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얻기보다 종종 완전히 소모된 상태로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죠.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내향성이 아니라 인식의 깊이와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 이유는 더 깊은데요. 고독한 사람은 현실의 두 층위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들이 실제로 느끼고 의미하는 바를 포착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연기하는 역할을 관찰하면서 그 역할 뒤에서 빛을 비추는 진짜 감정을 봅니다. 이러한 이중적 처리, 이 다층적 인식은 막대한 정신적 에너지와 집중력을 요구하죠.
그렇기에 고독은 고독한 사람에게 단순한 변덕이나 취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은 사고의 명료함을 유지하고 내적 균형을 되찾으며 심리적 통합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회복의 공간이에요. 칼 융은 고독한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할 용기를 지닌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어두운 면을 그림자라고 불렀죠. 그림자는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부정하고 억압하고 혹은 자신으로부터 떼어내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도록 배운 성격의 모든 측면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들은 책임을 외부로 전가할 수 있는 집단 속에 숨어서 말하죠. 악은 저기에 있다. 약함은 그 사람들 때문이다. 문제는 내가 아니다. 집단은 이런 내적 정직함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편리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집단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무한한 대상을 만들어내죠. 사람은 자신의 잔인함을 직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잔인함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직함은 무시한 채 다른 이의 부정직함만 폭로할 수 있고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부정한 채 타인의 취약함만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지 않는 상호 비난과 투사에 폐쇄된 순환이 형성되죠. 집단은 마치 왜곡된 거울의 방처럼 기능하여 우리는 타인에게 비친 자신의 그림자의 모습만을 보게 되고 결코 온전한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는 이런 보호막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속된 고독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수년간 피해왔던 것과 마주하게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능력, 이기심, 질투, 분노, 두려움, 약함, 집단적 도덕성이 우리 안에서 보지 말라고 가르친 모든 것들과의 만남으로 이끄는 것이죠. 여기에는 비난을 전가할 사람도 비교할 대상도 현실을 가리기 위한 주의를 분산시킬 만한 것도 없습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해낼 수 있었던 고독한 사람들이 평생 집단적 가면 뒤에 숨어 지낸 사람들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고도 그 어둠에 파괴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는 폭로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수치심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취약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그 지식을 안고 살아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수용이 이상화가 아닌 통합에 기반한 희귀한 형태의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자신이 이기적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기적이다는 비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잔인함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사실이 그의 자존감을 파괴하지 않죠. 그는 빛과 어둠을 동시에 포함한 자신의 온전한 인간성을 인정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바로 그를 그림자를 부정하는 사람들보다 덜 위험하게 만듭니다. 의식된 어둠은 억압된 어둠보다 훨씬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를 지나치게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파괴적 잠재력에 눈이 멀어 있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통합이 융이 심리적 주권이라 부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어둠을 통과한 고독한 인간은 이협이나 폭로를 통한 조작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를 수치심으로 협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그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사회 시스템이 의존하는 표준적인 통제 메커니즘의 작동 범위 밖에 서게 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무의식과의 깊은 대면을 위한 시기에 의식적으로 오랜 고독 속으로 들어갔죠. 그곳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 강렬한 환영, 감정 상태, 준비되지 않은 인격이라면 파괴될 수도 있는 이미지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는 관찰했고, 연구했고, 그것들을 하나씩 통합했으며 그 경험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의 심리적 완결성에 이르렀죠. 그의 그림자, 원형, 개성화 과정에 대한 작업은 추상적인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두렵게 했던 것과 함께 수년간 홀로 머무르려는 의지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고독한 인간의 심리적 발달 역시 이 같은 길을 따릅니다. 고독은 그림자와의 만남을 강요합니다. 그림자를 만난다는 것은 통합을 요구하죠. 통합은 심리적 주권을 낳고 그 주권은 필연적으로 모든 통제 시스템을 위협합니다. 특히 수치심, 배제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압박을 통한 통제에 기반한 시스템을 말이죠. 바로 여기에서 융의 사상은 진정으로 위험해집니다. 그림자를 통합하고 심리적 주권에 도달한 고독한 인간은 집단을 두렵게 만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유해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개의치 않고 사물의 본래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집단의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하더라도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요. 융은 이 순간을 붕괴나 위기가 아니라 각성의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승인 자체가 필요 없는 절대적 명료성의 상태입니다.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기꺼이 희생하는 내부 고발자들, 명성과 평판을 잃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고수익인 자리를 스스로 떠나는 이들, 그들은 모두 같은 선택을 합니다. 소속보다 무결성을 선택하는 것이죠. 비록 소속이 더 쉽고 더 안전하며 더 수익성이 높을지라도 말입니다. 집단은 언제나 이러한 행동을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암묵적 합의를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조직은 내부 고발자를 축출하고 사회적 집단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배제하며 가족은 종종 집단적 부정을 거부하는 구성원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심리적 주권에 도달한 고독한 인간은 이처럼 사회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는 결코 제어될 수 없습니다. 포용과 소속이 본래부터 그의 내적 가치의 원천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배제는 치명적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림자가 이미 통합된 순간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더 이상 그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정체성이 외부의 승인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평판에 대한 타격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한 인간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가 파괴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롭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유는 통제에 기반한 모든 시스템에게 있어 근본적인 위협입니다. 환경적 압력으로 조작되거나 수치심으로 길들여지거나 강요로 굴복하지 않는 인간은 단 하나의 행동으로 권력 구조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는 다른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는 기회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참고 견디던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원조차 생각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방어하는 신념과 관습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이 현상을 수십 년간 연구했고 여전히 불편함을 유발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독한 인간은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진화한 존재예요. 그것은 의식의 한 형태가 발달한 상태이며 집단적 무의식에 의해 경직되게 프로그래밍되는 것 밖에서 정신이 형성될 때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결핍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검증 없이 문화로 주입된 내적 코드에 의해 살아갑니다. 성공으로 간주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믿음,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없는 규칙, 허용 가능한 감정의 범위, 삶을 올바르게 사는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들. 이 모든 것은 배경에서 작동하며 개인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단적 패턴의 무의식적 재생산을 이끕니다. 고독한 인간이란 바로 이 자동 로딩된 코드의 실행을 중단하고 자신만의 운영체계를 다시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표준적인 사회 인프라와는 호환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시에 집단 사고에서는 불가능한 사고와 행동의 방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죠. 그는 허용과 가능성에 대한 집단적 합의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해결책을 봅니다. 현상 유지에 관심이 없기에 대다수가 두려워하는 변화를 옹호할 수 있죠. 집단이 안전을 선택할 때 그는 진실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복종을 요구할 때 그는 무결성을 선택해요. 이것이 고독한 인간이 집단적 현상으로는 희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인류 역사 전체의 흐름에 불균형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죠. 칼 융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도약과 진보의 대부분이 거의 언제나 고독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수년 동안 고립 속에서 작업하다가 뒤늦게 인정받은 예술가들, 동시대인들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질문을 집요하게 탐구한 과학자들, 오랜 시간 동안 위험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상을 간직했던 철학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미쳤다고 부르던 외딴 작업실에서 홀로 시제품을 만들어낸 발명가들, 그들이 인류에게 남긴 유산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해방일 뿐만 아니라 집단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집단적 해방이기도 했죠. 그들은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집단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가치에 기반해 살아가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심리적 주권에 도달한 모든 고독한 존재는 그 사실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는 집단의 보호막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통합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와 독립이라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집단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죠. 융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프로이트와의 결별은 그를 깊은 직업적 고립으로 이끌었습니다.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그의 사상은 조롱당하고 무시당했죠. 무의식 세계로의 그의 깊은 몰입은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경험의 영역에서 그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혼자로 남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독이 역사상 가장 심오한 심리적 통찰들 중 일부의 원천이 되었어요. 그의 사상은 사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리학, 철학, 영적 사유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고독한 사람은 단순히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깊은 진실의 층위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의식과 내면, 세계를 외부의 간섭과 잡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그 깊은 진실은 집단적 참여의 조건 속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거나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그는 사회적 관계에서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완전히 개별화된 자아를 형성하는 일,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느끼며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아를 만들어내는 일이죠. 세상에는 고독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다수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생각을 형성하고 문화적 프로그램이 질문하지 않도록 설계된 질문들을 던지며 다른 사람들이 통제와 안전에 지나치게 의존하느라 선택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몸소 구현합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융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울립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존재가 아니며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어떤 것을 결핍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무언가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되고 돌봄받아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신의 성향은 약점이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통제 시스템 중 하나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면역력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즉각적으로 교정해야 할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자아의 게임이 진정성 속의 고독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신경계가 알려주는 정직한 신호일 수 있어요. 융이 드러낸 위험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독한 인간은 집단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잠재적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 그 주권, 그 심리적 독립성이 어떤 통제 시스템보다도 더 큰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죠. 개인이 사회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통제의 메커니즘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른 길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 수 있으며 한 번도 스스로를 진정으로 마주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승인 없이도 심리적으로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고독한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그가 잔인하거나 파괴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유롭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융이 이해했듯이 자유는 전염성을 지닙니다. 고립과 그림자의 통합을 통해 심리적 주권을 획득한 한 사람은 말없이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길을 시도해도 된다는 허락을, 희미한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집단이 고독한 사람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처벌하거나 배제하려 하는 깊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을 통제 가능한 상태에 묶어두는 집단적 합의와 환상의 균열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발레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의 고독과 그로부터 얻은 자유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정신이 더 높은 차원의 통합과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등대와 같습니다. 칼 융이 자신의 고독한 여정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탐험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더욱 빛나는 전체성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은 종종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마주하는 것은 결핍이나 공허가 아니라 세상의 소음에 묻혀있던 자신만의 목소리와 가장 순수한 가치입니다. 당신이 그 길을 걷고 있다면, 혹은 그 길의 시작에 서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발딛고 있는 그 외로운 길은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걸어온, 그리고 걸어갈 영광스러운 정신의 개별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대화를 위한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탐험하세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들은 결국 당신을 넘어 세상에 빛을 비출 수도 있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것이 칼 융이 남기고 간 친구가 없는 고독한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급진적 경고 뒤에 숨겨진 가장 따뜻하고 해방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그림자를 포용하고 자신의 주인이 되어가는 그 용기 있는 여정 자체를 축복합니다.